네, 2월 18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순서는 주식 전략 경제 파트 글로벌 ETF 하지석 연구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ETF 월간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경기 민감 자산의 강세를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려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원자재라든지 최근에는 리츠까지 이러한 경기 민감 자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회복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키는 역시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일상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면 이 관련 테마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시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1월에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유로존 지역의 백신 접종 속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경기 민감 가치주 비중이 높은 유로존 지역 투자 ETF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미국 항공사에 집중 투자하는 항공 테마 ETF라든지 여행과 레저 테마 ETF, 그리고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ETF, 이런 것들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도 계속 이 경기 민감 자산 중에서 미국 리츠를 추천을 해왔는데, 미국 종합지수 리츠 대비해서 주거용 리테일 오피스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이 컨택트 리츠 집중 투자하는 ETF 알리지라는 ETF를 이번에 새롭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계속해서 이 액티브 테마 ETF 인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대표주자인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순자산 총액이 31억 달러였는데요. 최근에 570억 달러로 약 1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피델리티와 같은 미국의 대표 액티브 운용사들도 자사의 마젤란 펀드 같은 이 플래그십 펀드를 액티브 ETF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 테마 ETF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EMP로 운영을 하고 있는 ETF도 상장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에만 투자하는 ETF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ESG 관련해서 탄소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추정하는 ETF 4종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크레딧 전략으로 넘어가서요.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한광열 연구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확대해서 중립으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하는 근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스프레드 수준. 지난해 이어서 올해 연초 이후에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었던 올해 내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었던 그 축소 폭이 거의 상당 부분이 2달 동안 축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 스프레드는 역사상 저점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올해 기업들의 실적 개선 부분은 이미 지금 축소된 그 스프레드에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부채인데요. 지난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 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축소되기에는 내년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정책 지원 약화입니다. 지난해 이제 연준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SMCCF, PMCCF 같은 이런 정책들이 이미 종료가 되었고, 앞으로도 급격하게 시장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는 한 정책 지원이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좀 핫한 이슈인데요. 앞으로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수준은 국채금리 상승을 조금 상쇄하는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 따라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 한 3.8에서 한 3.9% 정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비중을 좀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좀 접근을 해서 지난해 회복이 좀 더뎠던 항공 섹터라던가 호텔 섹터,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 이 정도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업그레이드 리포트 이화정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나스미디어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투자 의견 홀드에서 바이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5만 원으로 모두 상향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나스미디어에 멀티플 디스카운트를 줬던 요인이 저희가 신사업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이었는데 올해 지금 4가지의 신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첫 번째로 상반기에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인 더 바른,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 더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잉크로스의 작년 주가를 끌어왔던 요인인 티딜이랑 같은, 저희도 이제 모회사 KT가 있기 때문에 KT 가입자 대상의 문자 기반 커머스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에 지금 이제 파일럿을 하고 이제 적어도 2분기에는 상용화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 모바일 플랫폼 저희가 엔스위치 같은 뭐 이것저것 저희 애드 익스체인지라거나 애드 네트워크 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모바일 플랫폼들을 고도화하면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CPS 모델을 좀 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하반기에는 어드레서블 TV라고 해서 저희가 IPTV를 통한 타겟팅 광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는 커넥티드 TV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어드레서블 TV 광고가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1분기에 파일럿 중이고 2분기에는 일단 테스트를 좀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용화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부족했던 게 신사업인데 이런 신사업이 4가지나 올해 진행이 될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원년이라고 보여서 일단 저희 멀티플 할인을 제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보자면 저희가 경쟁사 잉크로스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PER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잉크로스 컨센서스 기준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25배 정도 PER이 나오는데요. 동사 PER은 그보다 약 60%대밖에 안 되는 1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미디어랩 본업에 신사업 성장성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이제 필요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해서 보여드리고요. 4분기 간단하게 좀 리뷰해서 보여드리자면 역시나 본업 안정성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나스 같은 경우에 확실히 디지털 미디어 랩 사업자 마켓시어 1위로서 수혜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 온라인 에세이 주요 광고주였던 쿠팡이 빠지면서 아쉬운 모습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저희가 미디어 커머스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 이지영 연구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유통, 패션, 3사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다 TP를 올렸습니다. 이제 실적이 거의 정상화되고 있어서요. 코로나 이후에 소비 회복에 좀 주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FNF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대리상 출점이 지금 계획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광군제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100%가량 신장하는 등 지금 온오프라인이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중국 매출에 대한 추정을 좀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한 2천억 안 될 걸로 봤는데 지금은 2천억 중반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대리상 출점이 지금 당사 추정이나 회사의 가이던스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에 71개점이었는데 올해 회사에서는 250개점 얘기하는데 전 300개점까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1000개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EPS를 상향 조정하고요. 타겟 멀티플도 상향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좋아서 중국 관련 프리미엄을 줘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코로나로 어렵지만 지금 내국인이 럭셔리 및 해외 브랜드를 워낙 지금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자사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판로 확대 및 수익성 상승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연중으로 영업사항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예전에 투자 포인트였던 자가 중국 화장품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가 이제 약간 국내에서 이 수입 화장품과 수입 패션 브랜드의 호조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쪽도 뭐 작년 코로나 기저가 있으니까 어쨌든 올해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사몰도 투자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I빌리지가 작년에 매출 100% 신장했고요. 올해는 뭐 최소 50% 이상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실적 기여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반영해서 목표 주가 기존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에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인천공항에 대해서 리스 회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봐서 좀 보수적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부실공항, 인천공항에 대해서 자산 손상을 해서 관련돼서 뭐 감가비 절감이라든지 비용 절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부정적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가 점차 좀 완화되고 있는 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봤을 때 백화점, 면세점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뭐 기저효과도 있고요. 올해 대전점 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잘 나올 것 같고요. 면세점도 뭐 하이난 노이즈는 심하지만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고성장하고 있고 또 전년에 코로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매출 30%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사 작년에 이제 자산 손상 많이 해서요. 부실 자산에 대한 이거에 따른 감가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EPS 조정해서 목표 주가 31만 5천 원으로 상향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는 CS-윈드 정현승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CS-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74,000원에서 115,000 5천원으로 상향했고요. 상향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쪽 신규 법인 예상 매출액을 기존 연간 5천억에서 9천억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정책 강화, 특히 해상풍력 중심으로 정책이 더 추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 주요 부품사로서의 지위 향상을 감안해서 대형화, 부품의 복잡성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25년 실적에 풍력 시장이 좀 본격화된 2025년에다가 이제 PER 26배를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2025년까지 실적 추정치를 적어놨고요. 전반적으로 2022년까지 실적 추정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23년부터 25년까지는 미국 쪽 매출액 성장을 생각보다 좀 더 높게 봤기 때문에 매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EPS 하락분은 무상증자 현재 100% 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기계적 하락이 오히려 폭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8페이지의 주요 차트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그림 5번과 그림 6번을 보시면 풍력발전 설치량이 있는데요. 2025년 그림 6번을 보시면 2025년 해상풍력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25년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스타스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서 좀 나타난 변화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분기 수주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았던 수주였고요. 미국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형 해상풍력 신제품 출시와 해상풍력 관련돼서 자회사 지분 확보, 그 다음에 인프라 펀드 지분 인수 등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생각보다 속도를 되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신제품 사이클들이 좀 도래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더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인데요.
베스타스가 언급한 향후 5대 리스크를 보면 부품사의 지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장벽 강화나 물량이 급증하고 제품 사이클이 축소되고 요구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현지 조달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안정적 부품사를 반드시 끼고 있어야만 매출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오히려 터빈 회사들보다 부품사의 주가가 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림 10번을 보셔도 TPI 컴포지트 같은 블레이드 회사가 주가가 더 좋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부품사들의 조금 더 주가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아시아 쪽에 그 풍력 설치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국내에도 이제 설치량이 많을 텐데 향후 국내 쪽 증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현재 실적에는 그러니까 국내 쪽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치를 전혀 반영해 놓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증설에 대한 계획이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아직 현실화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LG 이노텍 이가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장 끝나고 그 동사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공시를 했고요. 신규 시설 투자 5,478억 원 정도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광학 솔루션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 4,798억 원 투자한 거 감안하면 한 10% 넘게 좀 증액이 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고객사 출하량이 좀 늘어나고 점유율이 확대돼서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뭐 LG 이노텍에 대해서 뭐 좋다고는 다들 이제 생각은 하시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건 하반기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 이제 아무래도 보통 주가가 좋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투자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이제 그 3D 센싱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그 센서 시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이제 애플이 올해 이제 뭐 작년에 판매됐던 아이폰 12 판매가 계속 좋은 상황이지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3 모델이 훨씬 더 이제 좋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획도 그런 식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그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이폰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전면 노치가 좀 이제 크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얇아지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이제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카메라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센서 시프트 기술이 그 기존의 손떨림 방지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필이 좀 돼서 판매량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출시 시점이 12월 이후에 좀 늦게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큰 이슈 없이 아마 출시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많이 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 2015년 이후에 가장 좀 높은 출하량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점유율 상승도 이제 긍정적인데, 이제 오필름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애플 안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담당하고 있는 모듈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 이제 그 중국 노동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탑재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플 쪽에서. 그래서 LG 이노텍이랑 샤프가 기존의 이제 밴드인데 이 업체들이 쉐어를 나눠 가져갈 거고, 결국 이번에 이제 증설에 늘어난 그 금액들은 결국에는 그런 뭐 출하량이나 점유율이 올라가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도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PER 기준 거의 멀티플이 이제 역사적 밴드 저점 수준이어서 올해 하반기 이러한 기대감 정도 이제 생각하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 한국콜마 조미진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한국콜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6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HK 이노엔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 시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애터미를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 본업의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향후에도 이제 HK 이노엔 중심 그리고 무석 공장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올해 안에 HK 이노엔 상장할 것으로 보여져서 관련한 주가 기대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 1월 실적 발표했고요. 월벽 최대 실적 달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그리고 춘절효과, 그리고 신제품 효과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가능했던 실적이었고요. 춘절효과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20% 중후반에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체력은 좀 높아져 있고 그동안 이제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잘 내왔던 효과들이 부각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성장 흐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긍정적 관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통신 서비스 산업 안재민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그 통신 서비스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49%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 외국인 주식 소유 비율 49%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있는 이 외국인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FTA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투자자들만 저희가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OECD 국가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 심사 중입니다. 아직 좀 허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지금 현재 MSCI나 FTSE 같은 지수에 이제 통신사들이 유동 비율 문제로 인해서 비중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중에 아마 KT가 지금 현재로서는 MSCI 지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